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지은이는 안병수, 1956년생,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생활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탐구한 올바른 섭생법의 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유명 과자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과자 기술자들도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 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 서적 등을 읽으며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냈다. 이 책은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경구를 회자시키며 우리 사회에 과자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여러분 몸에 생명의 저수지가 있다면 그 저수지의 샘을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저는 누구일까요? 세포도 식생활을 한답니다. 세포에 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 에너지원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가 바로 저랍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 몸의 세포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할 수 없거든요. 먹을 것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입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세포 입장에선 제가 식사 도우미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저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혹시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주인 같은 호르몬,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송구하게도 서양의 학자들은 저를 마스터 호르몬으로 부른답니다. 기왕 자랑하는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드렸답니다. 줄 잡아도 10분은 될걸요? 호르몬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많은 실적일 것입니다. 제가 식사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저의 도움으로 세포들은 식사를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대부분의 음식은 소화되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죠. 혈액에서 저와 만납니다. 그때부터 저와 둘도 없는 길벗이 됩니다.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야 제가 언제든 쉽게 집어서 세포의 입에 넣을 수 있잖아요. 혈당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혈액에 들어있는 당이죠. 혈당치라는 말도 있죠. 혈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혈당치는 되도록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생명체의 몸은 변화를 싫어하죠.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되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의 체온이죠. 어떤 연유로 이 항상성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혈당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경우에요. 이런 상황을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이 되면 혈액이 좀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혈관 내벽에 자극을 주게 되고 미세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심뇌혈관 건강을 해치게 되죠. 반대로 혈당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혈당이라고 하죠. 저혈당은 비상시국입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양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혈당일 때 혈당치를 낮추는 일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어요.
배고프다 또는 허기를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몸의 혈당치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배부르다 또는 밥 생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혈당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혈당치는 올라갈 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이 소화되죠. 포도당들이 나오겠네요. 소장에서 흡수되죠.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아주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가죠. 벼랑간 저의 일터에 거친 회오리가 불어닥치는 일이 있어요. 혈당치가 급작스럽게 솟구치는 경우입니다. 고혈당 사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세포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먹여야죠. 저는 세포들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포도당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혈액의 포도당이 줄어드니 혈당치는 내려가죠. 하지만 저와 혈당 사이는 전혀 딴판이 됩니다. 혈당도 의식이 있다면 저를 바짝 경계하기 시작하겠죠. 상황이 급박해졌을 때가 문제예요. 저는 코뿔소처럼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무자비하게 혈당치를 끌어내리죠. 혈당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 내려가 버렸네요. 제가 너무 많이 끌어내린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그만 저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위기 상황이라고 했죠. 세포에 먹을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사달의 원흉은 결국 혈당치 급상승이네요. 왜 그렇게 갑자기 혈당치가 치솟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단맛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불안해집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음식이 바로 단맛의 대명사, 설탕이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해야겠죠.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도당이 빠르게 많이 나온 만큼 흡수도 그대로 왈칵 이루어지겠죠. 포도당들이 물밀듯 혈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솟구칠 수밖에요. 고혈당입니다.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저를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코뿔소같이 무모한 제가 테러리스트들을 그냥 놔둘 리 없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일순간에 포도당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혈당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이번엔 저혈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저절로 단 음식 쪽으로 향합니다. 다시 고혈당이 됩니다. 제가 또 긴급 출동해야죠. 혈당치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설탕이 만드는 악순환이에요. 저혈당, 단 음식 탐닉, 고혈당, 저의 출동, 저혈당. 이른바 설탕 중독이죠. 이런 일이 잦으면 세포와 저 사이에 금이 갑니다. 환대가 냉대로 바뀝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인슐린 저항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저항을 받는 상태죠. 마스터 호르몬이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불행의 팡파르입니다. 요즘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대사증후군입니다. 한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 증상을 갖고 있다네요. 대표적인 현대병입니다.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의 직전 단계를 말하죠.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발병해버립니다. 그 대사증후군의 밑동이 바로 인슐린 저항이에요. 인슐린 저항이 되면 거의 자동으로 대사증후군이 오거든요. 해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화려한 현대식 가공식품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 음료, 각종 기호식품들.
그 안에는 언제든 저를 노리는 스트레스 유전자가 또아리를 튼 뱀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크푸드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꽤나 험한 말이죠. 그 결과가 인슐린 저항이자 대사증후군입니다. 췌장은 즉각 저를 더 만듭니다. 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죠.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액에 인슐린이 많은 증상이란 뜻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은 또 다른 불길한 사태를 예고한답니다. 세포라고 해서 다 귀한 고객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먹여 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에겐 그런 못된 녀석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답니다. 세포라면 무조건 부양한답니다. 암세포에겐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주게 돼요. 먹성이 무척 좋거든요. 암세포들이 한층 극성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겠죠. 암 발병률이 쭉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암에 더 가깝다는 연구가 있군요. 여러분의 혈액 안에 포도당이 정해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저의 감각이 무디어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부터 막아주십시오. 핵심은 역시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입니다. 정제 가공 유지도 그렇고 식품 첨가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물질도 한통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해요. 똑같이 인슐린 저항을 거쳐 고인슐린 혈증을 만든답니다. 여기서 제 별명을 또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비만 호르몬입니다. 고지혈증의 늪에 빠지면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혈관입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죠. 고혈압과 함께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급기야 심뇌혈관 질환의 수렁 앞에 서게 되죠. 그 한복판에 심장병과 뇌졸중이 있습니다. 물론 암 발병률도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이 나쁜 식품, 즉 정크푸드를 드십니다. 그 식품들 안에는 저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일터에서 제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저의 고향이 저를 더 만들어 내보냅니다. 이것이 고인슐린 혈증이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를 만드는 셈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저인슐린 혈증이 되겠네요. 그러면 혈액 내에서 넘치는 포도당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분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현상, 그래서 소변이 끈적끈적해지는 질병, 다름 아닌 당뇨병이에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의학이 첨단을 걷는 오늘날 이런 유행성 병마가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뿌리는 인슐린 저항, 즉 대사증후군이에요. 면역력은 건강의 가늠자죠. 인슐린 저항이 되면 가장 먼저 면역세포들이 움츠러들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인체는 바이러스에겐 그야말로 유토피아죠.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보고가 따갑게 귓전을 때립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의 정신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를 그르쳐서 생기는 저혈당이 문제의 몸통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두뇌 세포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인지장애 또는 기억 상실입니다. 심한 경우 치매로도 연결될 수 있죠. 까닭없이 우울증이 찾아오곤 하는지요? 이 역시 저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슐린 저항과 우울증이 바로 한 세트거든요. 혈당치가 널뛰기를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염세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하죠. 정신분열증 환자의 67%가 저혈당증을 원인으로 한다는 한 심리 영양학자의 증언이 예사롭지 않네요. 요즘 이런 논문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나쁘다. 과자가 아이들의 난폭한 심성을 키운다. 청량음료 자판기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 반면에 이런 논문도 많습니다. 채소를 잘 먹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좋다.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행복도가 높다. 생선이 아이들의 지능 지수를 높인다. 수백만 년 동안 여러분의 조상들은 단맛이 나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너지 결핍의 시대였으니까요. 다만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탕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 다른 자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불상사는 결국 당류를 정제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정제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실제로 정제하지 않고 만든 설탕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 설탕에는 사탕수수의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색깔도 희지 않죠. 누르스름하거나 거무죽죽하죠. 저는 설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비정제 설탕은 좋아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도 많고요. 물론 저와 아삼육인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지요. 뭐니 해도 비정제 설탕은 저와 낯설지 않다는 점이 매력이죠. 비정제 설탕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억제 인자가 있다는 연구가 그 증거입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비정제 설탕이 면역력을 좋게 함으로써 암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력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네요. 식품을 판단할 때 제가 중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 속에는 자연물질을 넣어야죠. 비자연물질을 넣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머스코바도, 파넬라, 라파두라, 제거리, 고쿠토, 브라운 슈거 모두 비정제 설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시중의 흑갈색 설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흑설탕으로 알고 계신 제품이죠. 그 거무죽죽함이 색소의 작품이거든요. 식품 첨가물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줄여서 그냥 첨가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첨가물은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화학물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모든 구성체가 식품 첨가물 하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카라멜 색소가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벌써 나와 있군요. 카라멜 색소는 지구촌에서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소입니다. 색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콜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콜라는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의 정체가 다름 아닌 카라멜 색소랍니다. 이 색소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까지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면역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카라멜 색소는 괘씸하게도 면역 기능을 옥죄인 상태에서 암세포를 만든답니다.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도 만듭니다. 약 50만 톤, 매년 지구촌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카라멜 색소의 양입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희소병이었던 암, 지금은 사망 원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네요. 과당이 포도당이나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가장 괴로운 장기가 아마 간일 겁니다. 과당이 간에서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과당을 자주 먹는 것은 간을 혹사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과당이 분해되면 지방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방이 간에도 쌓입니다. 지방간이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뿐인가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 뜬금없이 고착화하는 현대병이 하나 있더군요. 꽤나 극성맞아서 젊은이들도 마구 공격해댑니다. 다름 아닌 통풍이에요. 이 질병도 음식과 관계가 깊죠. 전문가들은 통풍의 주범으로 한국인의 치맥을 꼽더군요. 치맥 외에 또 책임져야 할 작자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요산 성분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 이온 음료 라벨에 약간 희미하게 하지만 늠름하게 도열해 있는 이름입니다. 이 두 녀석이 바로 합성 감미료랍니다. 이 물질들의 특징은 강력한 단맛입니다. 설탕에 비해 무려 수백 배에 달합니다. 업계는 다음 두 가지를 매력 포인트로 내세워 홍보하고 있죠. 첫째, 칼로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성 감미료는 화학물질입니다. 포도당 성분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맛을 느끼는 순간 저는 벌써 일터로 출동하는 시기죠. 단맛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류를 먹었다는 뜻이고 곧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신호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를 반사성 인슐린 분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드신 것이 당류가 아니고 화학물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미료엔 포도당 성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합성 감미료가 양치기 소년이 된 사연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짜 당류를 드십니다. 당연히 출동해야 할 저는 멈칫합니다. 합성 감미료에게 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죠. 제가 주저하는 사이 여러분 몸의 혈당치는 정상 범위 밖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슐린 저항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성 감미료는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이런 연구는 무척 많아요. 과일이야말로 대표적인 자연식품 아닙니까? 과일의 여러 친구들 가운데 제가 으뜸으로 치고 싶은 것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소 또는 식이섬유라고도 하죠. 과일이라면 빠짐없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귀한 영양분입니다. 단맛이 나는 자연식품에는 반드시 섬유질이 들어있죠. 섬유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엔 영양적 가치가 없는 물질로 무시했죠. 영양분이라도 너무 빨리 흡수되면 좋지 않잖아요. 인체의 대사 리듬에 맞게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발암물질이나 독소 같은 나쁜 녀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몸 밖으로 내쫓고요.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섬유질이 인슐린 감도를 좋게 한다는 보고가 연이어 나오네요.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죠. 정제식품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요?
정제식품이란 정제당, 정제곡류, 정제가공유지 따위를 말합니다. 제가 줄기차게 전체식을 권하는 이유랍니다. 전체식이란 자연식품을 통째로 먹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녀석이 단연 식품 첨가물이죠. 특히 화학 첨가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 화학물질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품목만 해도 400가지가 넘어요. 향료는 사실 특혜받은 첨가물이랍니다. 일종의 면책 특권이랄까요?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늘 빠지거든요. 이유는 오직 하나, 사용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한 알갱이도 해롭다는 한 노벨상 과학자의 갈파가 100번 옳습니다. 화학물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색소입니다. 특히 합성 색소가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타르 색소라고 들어보셨겠죠? 콜타르를 주 원료로 합성하여 만들죠. 이 색소는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100% 인공 물질이라는 말씀이죠. 타르 색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발암성, 신경독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과잉 행동증 따위의 독침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오지요. 식품업계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첨가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MSG, 공식 이름은 L-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을 모르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조미료입니다. MSG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 전에 MSG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호르몬의 감각은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MSG, 무척 해롭습니다. MSG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예요. 이 녀석만큼 유해성의 꼬리가 긴 첨가물도 없을걸요. 최근의 연구 몇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망막세포를 손상한다는 연구, 부신의 기능을 왜곡한다는 연구, 당뇨병을 불러온다는 연구, 두통을 일으킨다는 연구, 비만의 원인이라는 연구, 고혈압을 부른다는 연구, 신장결석의 원인이라는 연구, 정서불안을 일으킨다는 연구, 신경 독성 물질이라는 연구,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신장을 손상한다는 연구, 췌장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신생아 행동 이상의 원인이라는 연구, 통각 과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기억력 손상의 원인이라는 연구, 불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심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간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이런 논문은 무척 많습니다.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학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비를 식품업계로부터 결코 지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식초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무척 중요한 식품이죠. 맛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식초에 의외로 미량 영양분이 많거든요. 또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식초는 인슐린 감도를 좋게 하는 대표적인 웰빙 식품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발효식초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벨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것이지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식초는 오직 하나,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꼭 이 식초를 드십시오. 서양인의 식탁에서 버터는 그야말로 찐빵의 팥소죠. 제가 판단컨대 버터는 그렇게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요. 라우르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라우르산은 버터의 지방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포화 지방산이지만 착한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저를 배려하고 돕죠.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즉 대사증후군을 개선해 주죠.
라우르산이 코로나19 치료에 탁월하다는 보고가 흥미롭습니다. 버터에도 짝퉁이 있답니다. 마가린입니다. 버터를 흉내내서 만들었거든요. 버터와는 근본이 다름에도 버터인 척하죠. 쉽게 말해 겉다르고 속다른 녀석입니다. 마가린은 고체 유지입니다. 인공자가 붙은 인공 경화유입니다. 마가린은 자연의 기름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조에서 태어난 비자연 기름입니다. 지방산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죠. 인공 경화유는 그래서 미생물들이 무척 낯설어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적합한 기름이 아니고 여간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치 플라스틱처럼 말입니다. 지방 전문가들이 마가린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가린과 사촌이며 라이벌인 기름이 또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윤활유, 쇼트닝입니다. 식품 회사에서 쓰는 기름은 거의 대부분 쇼트닝이랍니다. 특히 과자, 빵, 패스트푸드 업체 같은 곳은 쇼트닝이 없으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해요. 쇼트닝 역시 인공 경화유입니다. 플라스틱 유지로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죠. 치즈는 그야말로 영양분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유에 완전식품의 견장을 달게 해준 여러 귀빈들의 응결체, 그것이 바로 치즈니까요. 특히 현대인이 결핍하기 쉬운 칼슘의 공급원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식품이 치즈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충치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죠. 치즈가 인슐린 저항을 막아준다는 보고가 벌써 나와 있네요. 치즈에도 여지없이 짝퉁이 있답니다. 식품 공전에 모조 치즈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짝퉁 치즈예요. 업소에서 쓰는 업무용 치즈가 대개 그렇습니다. 짝퉁 치즈는 업체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일단 가격이 무척 싸죠. 무엇보다 유리한 것은 변질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치즈니까요. 그 식품을 먹는 소비자의 건강 기한은 짧아집니다. 이 가짜 치즈가 꽃피운 식품이 패스트푸드의 상징 피자입니다. 되도록 자연 치즈, 즉 천연 치즈를 선택하십시오. 가공식품의 꽃은 과자입니다. 초콜릿은 원래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초콜릿은 대부분 나쁜 식품입니다. 그 판단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유지, 즉 지방입니다. 식품 용어로 코코아 버터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초콜릿답게 만들어주는 기름이죠. 시중의 값싼 초콜릿에는 이 유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유지를 씁니다. 그것이 인공 경화유예요. 초콜릿은 원래 좋은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과자에서는 보기 드문 항산화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항산화력의 열쇠를 코코아 버터가 쥐고 있답니다. 나쁜 초콜릿에는 항산화력이 거의 없습니다. 초콜릿의 본고장인 서양에서는 이런 제품을 아예 초콜릿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준 초콜릿이라 부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선물로 주고받는 각종 캐릭터 초콜릿도 대부분 준 초콜릿이랍니다. 당연히 좋은 초콜릿을 드셔야죠. 좋은 초콜릿은 천연 코코아 함량이 많은 제품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코아 함량이 되도록 70% 이상인 초콜릿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일까요? 초콜릿 가공품 시장의 신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간단합니다. 설탕, 물엿 따위의 정제당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과자는 보통 3분의 1가량이 정제당입니다. 초코파이는 또 고수분 과자죠. 이런 제품은 수분 함량이 보통 10%를 훨씬 넘습니다.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죠. 하지만 자칫 변질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코파이 매대에는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질 문제가 없죠. 곰팡이조차 피지 않습니다. 수분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강력하게 보관성을 높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공 경화유, 다름 아닌 쇼트닝입니다. 커스터드, 슈크림, 머핀, 시폰, 카스텔라, 케이크, 크루아상. 이 과자들도 부드러움이 최대의 무기죠. 역시 수분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유를 씀으로써 유통기한을 길게 할 수 있죠. 유통기한만 길게 하나요? 식품회사의 수명도 길게 합니다. 반면에 짧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오늘날 가공식품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마케팅 부서의 결정이 곧 법이라 할 수 있죠. 최고 경영자의 의중이 늘 마케팅 부서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현실이 가공식품의 정크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값싸게, 맛있게를 좌우명처럼 암송합니다. 그들 머릿속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이 들어설 틈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커피 믹스를 현대판 숭늉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예전엔 식후에 숭늉을 마셨는데 요즘엔 커피 믹스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믹스를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그 믹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서입니다. 정제당, 정제 가공유지, 향료 따위의 첨가물 마십니다. 그 맛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중독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 첨가물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 끝에 대사증후군의 늪이 있습니다. 현대병의 입구죠. 짝퉁도 짝퉁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밑모습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숨겨진 콘셉트가 고당분, 고지방이라는 점입니다. 고당분, 고지방 식품을 자주 먹으면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와 똑같은 약물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에 답이 있습니다. 중독되신 것입니다. 비록 인스턴트라도 커피 자체에 대한 저의 인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많이만 드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짝퉁 믹스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때 에너지 음료가 인기를 끈 적이 있죠. 저는 이 음료를 감히 몰상식한 식품이라고 명토받겠습니다. 타깃이 누굽니까? 어린 학생들 아닌가요? 카페인 함량이 콜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영국의 한 연구팀은 최근 에너지 음료가 혈관병의 원인이라며 젊은 층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음료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지요. 신경 독성 물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비빔밥의 역설입니다. 나쁜 음식들, 이를테면 첨가물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섞으면 더 해롭습니다. 저 유명한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입니다. 화학물질을 섞으면 유해성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칵테일 효과는 식품 첨가물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한 제품에 보통 10가지부터 20가지, 많게는 수십 가지의 첨가물을 동시에 씁니다.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언론들이 떠들어댔잖아요. 논란의 발암물질은 아질산 나트륨이 탈을 벗고 나온 니트로사민이었습니다. 한 저명한 암 전문가의 증언이 귓전을 때립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는 가공육에 쓰는 아질산 나트륨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답은 역시 무첨가 철학입니다. 니트로사민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는 연구를 주목하십시오. 아예 니트로사민이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질산 나트륨 가공육을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데쳐 드십시오. 가공육을 데치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이 80%가량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공육을 드실 때는 되도록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식품 첨가물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품목을 든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질산 나트륨을 꼽겠습니다. 고질적인 현대병의 주범이기 이전에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아질산 나트륨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인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겐 최적의 숙주입니다.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의미 있는 연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가공육을 매일 0.43인분만 섭취해도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요. 식품은 가공을 많이 할수록 나빠집니다.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자연식품은 당 지수가 낮거든요. 채소, 과일, 통곡류, 콩류, 견과류, 해산물, 유제품 등이 모범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문제는 고당지수 식품이죠. 과자, 빵, 스낵,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이들 식품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공을 무척 많이 한다는 점, 또 식품 첨가물이 꼭 들어간다는 사실. 인슐린 캐러밴 들어보셨나요? 저의 짝퉁인 인공 인슐린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는 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인공 인슐린 값이 무척 비싸거든요. 캐나다는 비교적 싸고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시간 낭비를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싼 값에 저의 짝퉁을 구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저의 짝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 말은 곧 미국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패스트푸드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리셨다면 저는 이제 안심하겠습니다. 저에게 식품 첨가물은 한마디로 괴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화학물질입니다. 이들 세 원료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호르몬인 저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로가 이른바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것, 비단 신체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까지 포함합니다. 요즘 들어 저를 부쩍 섭섭하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미각입니다. 왜 여러분은 미각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호르몬 생각도 좀 하셔야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 혹시 장 보러 가셨다면, 식품 매장에 계시다면 가공식품 라벨을 꼭 살피십시오. 식품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다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식품 매장에는 마땅한 제품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친환경 식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수호천사 인슐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물론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쩌면 좋은 음식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가로막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장입니다. 각종 감미료와 조미료, 색소 등으로 범벅이 된 먹거리는 분명 해로운 음식이지만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기에는 감칠맛과 단맛이 훌륭하기에 우리는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시차입니다.
몸에 해로운 합성 화학물질을 먹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피해가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지출이 쌓여서 큰 빚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벽을 넘어서 진짜 좋은 먹거리를 찾아 먹으려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자연식, 전체식, 그리고 합성 첨가물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합성 화학 첨가물과 가짜 설탕, 가짜 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갖고 다녀야 하죠. 이 책에서는 농약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살충제 등의 농약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실험에 대해 읽었습니다. 쥐에게 기름, 즉 지방만 먹이니까 쥐가 어느 정도 먹다가 더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탕만 먹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먹다가 먹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방과 설탕을 섞어서 먹이니까 멈추지 못하고 한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지방과 설탕이 섞인 음식은 정말 맛있죠. 대표적으로 밀가루 음식들인 빵, 라면, 피자, 과자 등이 정제 탄수화물 식품이죠. 전에 수십 년간 라면만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분이 TV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봐라, 적당히 다 먹고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외가 쪽 할아버지 한 분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시는 골초였는데 100세 넘게 사셨습니다. 그럼 담배는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 번은 TV에서 보니까 중국에는 가루형 맹독성 농약으로 전을 부쳐 먹는 할머니도 계시더군요. 그럼 농약을 주식으로 삼아도 안전할까요? 바나나를 포함해서 모든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아저씨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먹어도 안전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너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판단이라는 걸 왜 모를까 의아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죠. 다 안다면 예외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내릴 때 예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논외로 쳐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무리 라면과 농약과 담배를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TV에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외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TV에 나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란 큰 수라는 뜻입니다. 가령 라면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라면을 즐길 때 대체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이죠. 다르게 말하면 통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통계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통계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수의 법칙과 통계적 데이터를 합치면 어떤 일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무척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시적인 통찰력입니다. 저도 눈 감고 코끼리 꼬리만 만지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요. 그러니 진실을 알기가 어렵죠. 당장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이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큰 집단으로 생각해 볼 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팩트 판단에 있어서 인간의 선호도, 즉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초가 장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 반가워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뉴스에 귀가 솔깃하죠. 원래 인간은 진실 그 자체는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듯합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기호를 뒷받침해주는 팩트만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진실은 예외를 들이대며 부정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옳은 것입니다. 이번 주의 명상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미흡하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은 매우 미흡하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당시에는 분명 내 생각이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부족한 생각이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는 일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경험과 지혜가 더 쌓여서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죠.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운전할 때 나보다 느리게 가면 바보,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종종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내 생각과 판단만이 옳은 것이고 나와 다르면 모자라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아주 오만하고 좁은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이상한 일들도 도로에서 종종 발생합니다만 그런 예외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오늘 당신께서는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혹시 당뇨와 쇼트닝과 식품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당신께서 좋은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엔 비싸고 번거로워서 망설여지신다면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유전과 식습관을 통해서 당신의 후손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